그러면 이제 영역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번에 201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접수 결과부터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 접수 결과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졸업생이 늘었습니다. 4년 만인데요.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결과를 보니까 지원자가 64만 619명입니다. 그중에 재학생이 전체 77.3%인 49만 5,027명이었고요. 그 나머지 졸업생이 13만 1,538명입니다. 이 졸업생 인원은 작년에 비한다면 3,904명이 늘어나서 2011학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원인을 좀 살펴본다라면 올해 쉬운 수능이라는 것, 그리고 의학 계열의 학부의 정원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들이 아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졸업생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반수행이라는 학생들이 아마 유입이 돼서 이렇게 졸업생들이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졸업생들이 좀 증가했다는 점 좀 인상적인데요. 영역별로 학습 전략을 그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남은 기간 동안의 국어 영역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먼저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수능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쉬워지는 추세에 맞춰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쉬워지는 수능 난이도도 좀 쉬워지고요. 또 지문의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에 문제도 보기도 지문도 대충 읽고 판단을 내렸던 그런 어떤 성급함을 좀 버리고 문제와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좀 필요할 거다. 또 여유 있게 침착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문항이 좀 쉬워진다 하더라도 변별력이라는 거, 시험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변별력에 있기 때문에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런 고난도 어떤 3점짜리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요. 뭐 예전에 비해서 그것이 많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 3점짜리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또는 적용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가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3점짜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틀리게 되면 우리 학생이 필요한 등급이나 백분위에 치명적인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3점짜리는 맞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적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손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오답 노트가 되겠죠. 우리 학생이 그동안 틀렸던 문제들, 또 자신 없던 문학 작품들, 또 문법의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그것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채워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할수록 시간이 이제 다가갈수록 그런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공부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EBS입니다. EBS 전략, EBS와 연계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유사하게 화법이라든가 작문이라든가 문법 이런 부분들은 개념이나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론 그걸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제재 같은 경우는 지문 연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또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감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유형에 대한 대비, 유형은 이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유형에 대한 대비 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평가와 모의고사들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그 모음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한다면 아마 유형에 대한 대비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 수학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려운 과목이지만 또 단기간에 준비가 또 가능한 과목이 수학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성적대별로 남은 기간 학습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공통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개념 공부입니다. 개념 공부 필수인데요. 단지 양 차이만 좀 있을 뿐입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1대9나 2대8 정도로 개념을 좀 적게 하지만 하위권은 여전히 8대2나 9대1로 개념을 조금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답노트를 꼭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은 이제부터는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익숙한 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하나 이제 성적 대비를 살펴본다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고득점이죠. 만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심리형과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서 다양한 문제를 끝까지 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를 그냥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좀 분석해서 재해석해서 푸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자꾸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꽂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블랙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거기 한번 꽂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요. 나만의 좀 룰을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갈지를 좀 정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이 쉬워진 만큼 실수가 분명히 점수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 4점짜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실수를 막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을 좀 반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점짜리, 3점짜리 이건 계속해서 되풀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본 유형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오답노트도 잘 활용하면 우리 학생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하기성 선생님 도움 주실까요? 네, EBS 교재하고 가장 연계가 높은 게 이제 영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EBS 비연계 문제가 많았을 때와 연계 문제 많았을 때 정답률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70% 이상의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EBS 수능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듣기 말하기 청취 감각을 유지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듣고 말하며 쓰는 학습을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섀도우 스피킹이라고 하는데 소리 내서 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와 어떤 시사적인 내용의 지문을 통해서 속독속해 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덧붙여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죠. 시간을 재시면서 3교시 영어에 대한 어떤 실전 감각을 익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는 탐구 영역, 이 사회 탐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상영 선생님? 예, 사탐도 좀 뭐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사탐의 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의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목의 특성상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EBS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또 새로운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에 대한 대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탐구는 개념 정리가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과학 탐구인데요. 9월 모평에서 또 이 과학 탐구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연계 입시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올해 그리고 수험생들 과학 탐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학년도 자연계 입시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시 의치대가 학부제로 돌아오는 대학들이 대거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노리고 아까 우리 박문 선생님 말씀하신 반수생들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을 때 재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탐구에서 고득점할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러면 탐구 잘하는 학생들이 갖는 변별력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올해 고3이 전년도에 비해서 6월, 9월 과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남은 기간 정말 분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시간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생명과학이나 지구학 파트는 사실상 이제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과학, 지구학 중에 두 개나 아니면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절대적인 시간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 물리는 좀 꾸준한 유형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화학은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6월에 9월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런 점수들을 좀 올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비했을 때 고득점자가 과탐에서 좀 많을 수 있다. 특별히 국어 영어의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면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과학을 더 많이 오래 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재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쉬운 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쉬운 출제가 되게 되면 이제 변별력이 좀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별력 상실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쉬운 수능이 된다라면 가장 큰 문제는 점수 대별로 뭉치게 됩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뭉치게 된다라면 우선 변별력이 크게 상실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끼리도 혼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탐구의 영향력이 좀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화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양면처럼 탐구 선택의 유불리에 따른 것이 또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시비가 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좀 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럴수록 평소 실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잘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기성 선생님. 이제 수시에서는 등급을 활용하는 거고요. 정시에 원서를 쓸 때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이제 혼용하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계열별로 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별로 남은 기간의 학습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인데요. 수능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인 주요 대학이 나와 있죠. 고려대부터 한양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 대학인 상위권 대학이 나와 있는 경인교대인데, 이 경우에 이제 학습 우선순위는 특히 이제 표준 점수일 때는 수학 영어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를 잡아야 된다는 게 인문계 상위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위권인데, 중위권 같은 경우는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예,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뭐 가톨릭대, 그 다음에 건국대부터 지방의 전남북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백분위 대학은 이제 가천대 아니면 이제 숙명여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이제 백분위 대학에 지금 학습 우선순위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백분위는 우리 박문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뭉쳐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남들도 쉽게 본다면 동점자가 많이 거기에 몰려있으니까 백분위가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국어 영어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탐구 형태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편입점수 대학이 이제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이고 백분위는 이제 강남대 수도권 대학들인데요. 이때 역시 학습의 우선순위는 영어, 그다음에 탐구, 마지막에 이제 백분위에서는 수학이 제일 늦게 떨어지니까 수학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연계 이어서 볼까요? 상위권, 뭐 의예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인데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 대학일 때는 당연히 수학 탐구가 학습의 우선순위로 하단에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국어가 4순위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톨릭 때부터 홍익 때까지 백분위 대학에서는 역시 여대가 좀 들어가는데요. 역시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마지막이 국어 우선순위다. 자, 마지막으로 중하위권입니다. 고대 세종이나 홍익대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이 백분인데, 역시 자연계니까 수학, 영어, 탐구, 마지막 국어. 정리해보면, 인문계는 표준 점수일 때 수학, 영어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일 때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학생들이 또 들뜨기도 쉽고 또 불안하기도 한 시기일 텐데 합격을 위해서 마무리 조언 한 말씀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또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금 수시를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학별 고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 준비에, 또 수능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또 면접이 필요한 학생들은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전형에 맞게 또 준비를 잘 해야겠죠. 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서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6개 쓰신 대학이 경쟁이 너무 높다고. 지원 경쟁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특히 네. 학생들 마음 동요되지 마시고 실질 경쟁률은 수능을 잘할수록 더 낮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4가지 마음, 사심이라고 그러는데 좀 강조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그건 이제 자기 책임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 마음은 요동되지 않은 이제 평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57일 동안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능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보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성과 평정심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두 선생님께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짧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에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쏟아낼 때가 된 것인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찬찬하게 자기가 했던 것들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을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마감되는 수시 원서 접수 마무리도 잘 하시고 우리 학생들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그 조언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박문수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하기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2015학년도 수시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수시 접수 결과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발빠르게 이 수시 접수 결과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대학별 고사의 대비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